1월 20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0.96% 하락했고 S&P 500은 0.97%, 나스닥 지수는 1.15%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11월 19일에 고점 대비해서 10.7% 하락하면서 조정장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섹터별 지수는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를 제외한 9개 섹터가 내렸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1.8%, 금융이 1.7% 하락했고 테크놀로지와 부동산, 산업재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웰스파고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해 말에 1에서 1.25%로 보았고 내년 금리 인사 전망을 기존의 2번에서 4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유가는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0.2% 올라서 배럴당 85달러입니다. 금리는 소폭 내렸습니다. 장중에는 1.902%까지 올랐었는데 1.4bp 내려서 1.854%입니다. 귀금속 가격이 강세인데요. 금 가격이 1.6% 상승해서 온스당 1,841달러로 올랐고 은 가격도 3%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원 오른 1,191.7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주식 전략과 크레딧, 원자재 전략 및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전략 부분에서 글로벌 ETF 2호로 발표하겠습니다. 하재석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12월 이후에 이 선진국 통화 정책의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보시면은 미국 시장에서 음식료 기업이라든지 어제는 프락터 앤 갬블 같은 소비재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의 성과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작용했던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가 굉장히 견조하고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 미국 소비자에게 이 원가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주가가 우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음식료 기업이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 이런 기업들이 해당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지수 혹은 ETF 관점에서는 배당을 꾸준히 높이는 이런 기업들이 이 가격 결정권, 소비자들에게 원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들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요즘과 같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배당 성장주 ETF 투자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VIG라는 ETF가 대표적이고요. 최소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요.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높은 종목들은 오히려 제외를 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중 상위 종목들이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소비재 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들어있어서 IT 기업 비중도 이 S&P 500 대비로는 낮지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VIG와 같은 배당 성장주 투자를 통해서 이 최근과 같은 시장 환경에 효과적인 투자 전략으로 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국내에도 이 코세프 미국 방어 배당 성장 나스닥이라는 ETF가 미국에 있는 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그런 컨셉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음식료 기업 같은 필수 소비재 업종이 상당히 높은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제 한국의 배당 성장주 투자 ETF는 코덱스 배당 성장, 타이거 배당 성장 ETF 두 종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는 미국보다는 10년 이상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5년 이상 배당을 줄이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권주 쪽 비중이 높고 전반적으로 금융업종 비중이 높아서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글로벌 ETF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테마 ETF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존에는 환경, 이익 관련된 테마 ETF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ESG 테마 ETF 중에서 이 외에도 다양한 테마에 초점을 맞춘 ESG 테마 ETF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국면에 효과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ETF들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나왔고 이 중국의
과창판 지수, 스타50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도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크레딧 전략 이머징 크레딧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김중용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 리포트부터 KP 중국 위클리를 신흥국 크레딧 위클리로 변경해서 발간할 예정입니다. 동유럽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높아지면서 크레딧 시장이 이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흥국 크레딧 중에서 유럽 크레딧이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회사채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올해만 200bp가량 확대되었고요. 러시아 크레딧 역시 가스프롬, VTB 등 주요 채권을 중심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50에서 150bp가량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선 단언하기 힘들지만은 국제적인 도발이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요. 신흥국 내 유럽의 비중은 약 10% 가량으로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신흥국 크레딧 추가적으로 약세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스프롬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향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결제망 차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스베르방크가 직접 영향권이라는 판단이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자재 리포트 황명진 연구원입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유가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까지 WTI 브렌트 가격은 연초 대비 이미 1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가격이 배럴당 85달러까지 돌파를 하면서 저희 당사에서는 1분기까지는 유가 강세 전망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우려 때문에 상단 밴드 자체를 한 10달러 정도 하향 조정을 했던 바 있는데 재차 연간 전망과 마찬가지로 비중 확대 1분기까지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배럴당 9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때 석유 수요에 대한 위축 우려로 사실상 작용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고요. 오히려 겨울철 또한 난방 시즌의 그런 성수기 수요뿐만 아니라 이 타이트한 아시아와 유럽의 가스, 석탄을 대체하는 원유 수요까지 기대로 작용하는 점에서 유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매달 하루 평균 40만 배럴씩 증산을 하고 있는데다가 미국과 중국까지 전략적 비축유를 풀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연초부터 지정학적 긴장들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에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에 이어서 리비아의 유전 보수 또 예멘 반군의 그런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를 도발하고 또한 이라크, 터키 간의 송유관이 폭발하는 사태들 자체가 유가의 강세를 지속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텐션 역시 잠재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만큼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40만 배럴씩 증산을 하고 전략적 비축유가 방출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타이트한 수급 자체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WTI 가격 목표치를 기존에 85달러까지 내렸던 부분들을 95에서 100달러 수준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요. 한편 WTI 가격이 95달러 정도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보다는 부분적인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오펙 플러스의 공급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해 나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95달러 상단 정도 수준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가 전망 95에서 100달러 주셨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금 가격, 은 가격이 어제 좀 올랐어요. 관련해서 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우선 금 가격, 은 가격 중심으로 한 기금속 섹터는 지난주까지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률로 한 해를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기금속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준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긴축에 나서는
또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는 구간에서는 장기 약세 사이클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유지를 하겠고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명목금리 상승세라고 하는 전망을 저희가 기존 하우스뷰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기금속 섹터 자체가 좀 급반등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일시적일 거다라고 하는 뷰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금 가격, 은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보면 결국 금리와 달러화의 움직임일 텐데 단기적으로 좀 금 가격 아니면 은 가격이 전일 급등을 했던 요인은 금리가 1.9% 가까이 속등을 했다가 후퇴를 했고요. 또한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과하게 나오면서 달러화가 반락을 하면서 기금속 섹터에서는 전일 호재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1월 FMC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 그런 정상화의 속도를 좀 볼 수 있는 시기가 다음 주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 앞두고는 일부 불확실성들이 재차 재현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산업 리포트하고 한국전력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네, 유틸리티 신재생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 관세청 도입 단가를 지금 살펴보면은 유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현물로 사오는 비중이 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물은 지금 동북아시아 천연가스 제이펜 코리아 마커라고 하는 가격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MMBTU당 $30 이상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P가 지금 현재 선행지표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1월달 킬로와트아워당 평균 150원 정도로 1월달 관세청 기준 LNG 도입 단가 역시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적용되는 유가가 12월달에 $70 초반이었고 그다음에 1월달에는 $70 후반, 그다음에 2월에는 $80까지 계속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물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 감안했을 때 LNG 도입 단가는 2월, 3월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당연히 S&P 역시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석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150 정도 이제 $130 정도의 수입이 되고 있는데 뉴캐슬 거래 가격은 $180 정도인 걸 감안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도입 단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료비 쪽에서의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어서 한전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4분기 때 대규모 적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적자 9조 원 정도로 계속 실적은 좀 부담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투자 의견 바이랑 목표 주가 33,000원 유지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은 뭐 정규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대선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해상풍력이나 원전 자체가 기당 4조에서 5조 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5기가 이상으로 해상풍력을 확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규금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뭐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규금 인상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다음에 원전 쪽이 좀 강조될 수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봤을 때 뭐 대선 후보 누가 되더라도 정규금 인상이나 이런 측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조금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어떻게 환전의 정규금 인상 가능성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 확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산업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도현우 연구원입니다. 네,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료는 삼성전자 엑시노스 관련된 자료입니다. 시장에서 올해 이다 엑시노스라는 거는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세서고요. 보통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AP입니다. 시장에서 올해 이 엑시노스 출하량이 좀 많이 늘 거다라고 이제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이게 좀 많이 늘어야지 국내 비메모리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 엑시노스에 대한 그 기대를 좀 많이 낮추고 있고요.
일단 그저께 엑시노스 2200이라고 신제품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상 성능이 시장에서 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낮을 것 같다라는 그게 좀 이유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테스트라든지 뭐 패키지 업체보다는 삼성전자는 올해 이 자체 칩보다 파운드리 쪽 투자를 많이 늘릴 것 같아가지고 관련된 장비 업체들한테 좀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엑시노스 이제 2200이라는 제품이 삼성전자 4나노 공정으로 제조가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4나노 공정의 그 수율에 대해서 좀 트러블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AMD의 그 GPU가 들어갔다라고 이제 홍보들을 이제 많이 그 하고 있는데 AMD라는 회사가 그 CPU는 잘 만드는데 GPU는 경쟁사 대비해서 원천적으로 기술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번 제품이 그 AMD 역시도 처음으로 만드는 이제 모바일 그 GPU이기 때문에 제품 성능이 경쟁사 뭐 퀄컴이라든지 뭐 애플 대비해서 좀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다. 저희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ASML이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관심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미달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상회를 했는데 그게 일단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유가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물류랑 공급망 문제로 그 EUV 말고 이제 DUV 그 예전 장비인데 관련된 매출이 좀 부진한 점이 컨센서스 좀 하회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그 3,400만 유로로 3억 4천만 유로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컨센서스보다 한 37% 미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많이 실망을 했고요. 회사에서 설명한 이유는 그 지난번에 베를린 공장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그 불 때문에 EUV 그 클램프라는 그 부품이 있습니다. 이게 생산 라인에서 좀 많이 손상을 입었고 이거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회계적으로 이제 일부 매출액이 2분기로 이제 이연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뭐 코로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품 부족이랑 물류 영향도 이 매출 부진의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부정적인데 2분기부터는 일단 실적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매출 이연되는 거 그리고 공장에서 이제 불난 거 이런 것들은 그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이 2분기에 한 번에 다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올해 연간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20% 이상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게 작년보다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TSMC의 뭐 캐펙스 계획 이런 거에서도 보시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여전히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개별적으로는 4분기에 한 대를 수주받은 하이NA EUV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게 좀 모멘텀이 저희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이NA EUV라는 장비가 EUV의 그 다음 차세대 장비인데 한 대의 가격이 한 3,500억 정도입니다. EUV가 2,000억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70% 이상 비싸거든요. 그래서 시장 일부에서는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과연 뭐 잘 팔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좀 수주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후년 실적부터는 이 모멘텀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휴대폰 IT 부품 산업하고 LG 이노텍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중국 스마트폰 12월 출하량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달성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라고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업체별로는 애플은 좀 부진했지만 중화권 로컬 업체들이 좀 좋았습니다. 애플이 부진한 이유는 수요가 부진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출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1분기에 예상보다 좀 늘어난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화권 업체들이 출하량이 늘어나게 돼서 지금 부품 재고가 좀 많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1분기 전후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품 오더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플 점유율이 중국 안에서 계속 이제 늘어날 거로 보기 때문에 LG 이노텍하고 BH 수혜가 기대가 되고 중화권 업체들 출하량 회복하면서 MLC 수요가 증가할 거로 보기 때문에 삼성 전기도 수혜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분기, 2분기는 이제 전통적인 비수기인데 그 상반기에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인데
컨센서스를 22.6% 상회하는 3,26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수치도 사실 좀 보수적인 추정이고요. 아마 이제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줄 텐데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그 가이던스를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랑 환율 가정을 저희가 지금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서 업사이드가 훨씬 더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분기도 시장을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1분기 말에 아이폰 SE3라는 중저가 스마트폰이 또 이제 애플에서 출시가 되고 그 하반기에도 저희는 이제 좋을 거로 보고 있는데 아이폰 14 프로랑 프로 맥스에서 폼팩터가 좀 변화가 되고요. 특히 이제 메인 카메라가 처음으로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어서 판매가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써니옵티컬 같은 업체들이 새로 경쟁자로 들어온다. 그다음에 XR 기기 애플 쪽에서 출시가 뭐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초로 연기된다는 걸 우려하는 이제 투자자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써니옵티컬 같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도 워낙 이제 LG노텍이 오랫동안 애플의 신뢰도를 쌓았기 때문에 뭐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샤프 같은 기존의 업체가 지금 나가 떨어지면서 이제 이런 업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XR기가 이제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어차피 내년 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인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글로벌 IT 업체들이 메타버스 진출 쪽으로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AR 홀로비전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그 시장 확대 수요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대주전자재료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주민우 연구원입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는데 이제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16%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이제 일부 업체들이 뭐 셀 업체도 그렇고 소재 업체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일부 이 생산 계획들을 일부 상향시키거나 이제 앞당기는 경우가 이제 일부 이제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음극재의 첨가제로 들어가는 이 실리콘 산화물의 생산 능력 가정을 제가 원래는 2025년 말까지 10,000톤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1년 앞당겨서 2024년까지 10,000톤을 구축할 거다라는 이제 가정으로 영업이익 추정치를 이제 종전 대비 8%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타겟 멀티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구조가 이제 유사한 포스코 케미칼의 최근 4개년 평균 멀티플 이제 30% 할인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할인을 한 이유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 소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포함해서 그 위에 있는 이제 업스트림까지도 활발하게 진출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 대비는 이제 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이어서 완성차 생산 차질 영향을 이제 그대로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를 전방으로 가지고 있는 형광체 사업부 그리고 실리콘 사업부 이 두 가지 사업부가 일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아마 1분기까지도 이런 영향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2분기부터 조금씩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LG에너지솔루션이랑 GM의 JV라고 하는 이 얼티엄 셀즈의 이 배터리 투자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실리콘 산화물 공급하는 게 대주전자재료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 얼티엄 셀즈의 투자가 확정된 부분이 이 1공장, 그러니까 오하이오의 1공장 그리고 테네시의 2공장 이렇게 두 가지 공장만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3공장도 이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혼다향 공급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얼티엄 셀즈의 캐파가 늘어나면 당연히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산화물도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기존에 2026년 기준으로 2만 톤이라는 캐파를 제시했었는데 아마 이 숫자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금리 상승 때문에 이제 2차전지 투심이 좀 많이 얼어붙어 있는데 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고 나면 그러니까 1월 27일 상장하고 나면 그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투자권이 저는 확정 및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대주전자 재료의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익 전망은 좀 하향하셨잖아요. 예, 관련해서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이익 전망, 그러니까 2023년도 실적을 조금 하향 조정했고 24년도를 올렸는데 이 이유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이제 해외 고객사가 이제 한두 곳 정도가 더 있는데 그쪽에서 최근에 이 양산 계획이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숫자가 조금 그것 때문에 하향 조정이 된 거고 매출 대비해서 이익 조정의 폭이 큰 이유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기존에 이제 전자재료 사업부도 있고 실리콘 사업부도 있는 건데 이 전자재료 사업부 대비해서 실리콘 사업부의 마진이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풍산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풍산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어제 종가 대비로 해서는 36% 업사이드가 있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는 역시 이제 실적 조정인데 올해하고 내년도 EPS를 10.6%, 8.1%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익 구조를 보면 구리 가격의 이제 상승폭이 중요한 회사인데요. 상승폭 자체가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줄어든다는 점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구리 가격이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 상승은 기대는 합니다. 2022년 연결 영업이익으로 1,875억 원을 예상하는데 2021년 대비해서 약 40% 정도 감소하는 실적입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 구리의 연평균 가격이 50% 상승했었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구리 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은 저희가 5에서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만불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동 부분에서의 이익 증가는 크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익은 많이 감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판매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산 부분의 매출액이 안정화되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구리 가격 상승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상해 재고가 17,000톤에서 전년 1년 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은데 전년 같은 기간에 보면 74,000톤이었고요. LME 조고 역시 지난 8월달 고점 대비해서는 63%나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춘절을 전후한 중국의 그 재고 비축을 고려할 때 구리 가격 강세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주가 강세를 예상을 하고요. 4분기 실적은 연결 영업이익으로 697억, 한 700억을 예상을 합니다. 컨센 대비해서는 5.4% 정도 하회할 것 같고 별도 영업이익은 57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이 정도도 좀 양호한 실적인데 LME 구리 가격이 9월 말에 8,945달러에서 10월 중순에 이제 11,300달러까지 올랐던 것들이 4분기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최근에도 구리 가격은 만 불을 잠깐 넘었었습니다. 한 9,700달러 정도 선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조금 더 구리 가격이 좀 상승할 가능성을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J-콘텐트리 발표하겠습니다.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J-콘텐트리 업데이트 발표드리겠습니다. 동사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지옥의 글로벌 흥행에 이어서 1월 28일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내에 종이의 집 그리고 하반기에는 수리남, 카지노 등 글로벌 흥행 기대되는 OTT 오리지널 라인업이 다소 확보된 상황입니다. 특히 1월 28일 공개될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글로벌 공식 예고편 조회수가 5일간 660만 회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840만 회로 동 기간에 공개됐던 타 작품 예고편의 10배에서 크게는 40배 정도를 상회합니다. 그만큼 높아진 글로벌 수요 그리고 기대감을 확인 가능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아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기존 지옥 혹은 그 이상의 흥행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부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기대작들도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옥과 지금 우리 학교는을 포함한 모든 라인업은 당사가 6개 정도의 자회사를 2021년에 인수를 했는데 해당 자회사들의 제작 작품입니다. 자회사 인수로 인해서 이제 PPA 상각비가 분기당 70억 원씩 늘어나는 부분이 실적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이 부분은 아쉬우나 아무래도 글로벌 흥행 레퍼런스가 매 분기마다 찍히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작사로서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라는 강점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 의견은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73,000원 유지하고요.
4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방송 자회사 인수 관련돼서 방금 말씀드렸던 비용 그리고 극장 회복이 지연됐던 영향 때문에 영업 적자는 12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적 전망에서 매출액은 올해 거 상향하셨고 영업이익은 좀 하향시키셨는데 관련해서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매출액 상향에 대해서는 제 자료가 있으시다면 저희 4분기 프리뷰에 방송 연결 부분의 내용을 살짝 넣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를 인수했다는 부분에서 이 자회사들이 모두 외주 제작사입니다. 이런 외주 제작사들의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매출을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또한 비용을 그대로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매출은 단기간에 커져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에 기여하는 바는 실제 방영되기 직전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만들어낼 매출 때문에 매출 추정치는 조금 올렸고 실제로 이게 3분기에도 일어났으나 이번 4분기에도 보시면 이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익에는 기여하기는 어려운 매출이다. 이게 그럼 나쁘게만 보실 건 아니고요. 이게 향후에 실제로 반영이 됐다라고 할 때는 미니멈 개런티만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수익성의 개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인식에 따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이스트소프트 발표하겠습니다. 강경근 연구원입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기본 투자 컨셉은 이제 본업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점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RGB랑 알약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3천만 이상의 MOU를 확보했고 여기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AI를 제작하는 기술인 버추어 휴먼 제작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가상 피팅, 안경 쇼핑 플랫폼인 라운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이 메타버스 비즈니스 수익 모델들이 구체화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이 버추어 휴먼 기술을 활용해서 엔터나 쇼핑, 교육 분야에서 약 20종의 IP를 확보하면서 사업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제 그 이스트소프트 대표가 어젯밤에 그 3프로에 출연해서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줬는데요. 그 MBC의 그 방과후 설렘이라는 그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명의 멤버를 선발하게 되는데 이스트소프트는 이 멤버를 이제 AI 클론으로 만들어서 버추어 휴먼화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가상 아이돌 멤버 1명을 추가해서 8명의 멤버가 구성이 됩니다. 이 멤버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환경에서 이제 뭐 광고라던가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이스트소프트랑 이제 쉐어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건 돌파했고 월별 MOU도 이제 세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면서 아이웨어 플랫폼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분야 소프트웨어 피어 기업인 뭐 맥스트, 자이언트스텝, 알체라 이런 기업 대비 지금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안정적인 재무 구조랑 이제 자회사 지분 가치를 등을 고려하면은 이 가치주 성격도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매크로 환경 하에서도 비교적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칩니다.